아들이었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거다. 거실 한가운데서 시아버지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싼 그녀 앞에 술 냄새와 분노를 내뿜는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졌죠. 그의 시선은 마치 뱃속의 생명을 겨냥하듯 날카로웠고 손가락은 배를 가리키며 거듭 외쳤습니다. 딸이라며? 병원 다시 가서 확인해봐. 잘못 본 거 아니냐고.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젓가락질만 계속했죠. 그 순간 그녀는 이 집에서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조용히 무너져가는 전쟁터였습니다. 말없이 감춰진 상처들, 소리 없이 쌓여간 멍자국. 웃음으로 눌러온 폭력의 흔적이 이제 더는 가려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었던 가정폭력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년 차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장실에서 두 줄로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테스트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는 제 허리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며 우리가 부모가 된대 하고 외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민수는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옷과 장난감을 사러 가는 상상을 했어요. 시댁에 이 소식을 전한 것은 임신 8주 차였습니다. 시아버지 박재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시아버지는 손뼉을 치며 드디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는구나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조여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주셨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두 사람의 몸이니 더 조심해야 해라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 뒤에 숨겨진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임신 20주, 드디어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초음파 검사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생긴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고 대신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젤을 배에 바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자세히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예쁜 딸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그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초음파 사진을 건네며 아이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탄 후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앞만 보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딸이라서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뭔가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한참 후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첫째가 딸이면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와 민수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기대에 찬 얼굴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민수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이래. 민수의 표정에서는 어떤 실망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게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요즘은 딸이 더 좋다던데. 우리 공주님이 태어나는구나.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민수가 시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수도 내심 아들을 기대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것뿐일까요? 그 순간 민수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셨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음식만 내왔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회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수가 저를 데리고 우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민수는 당황한 듯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이 건강하다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시부모님이 실망하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 민수는 한숨을 쉬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이 태어나면 금방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의 여동생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제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이의 성별을 물었어요. 딸이라고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괜찮아? 아버님 반응이 어땠어?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지도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글쎄, 좀 실망하신 것 같아. 왜?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오빠는 원래 딸 가진 며느리한테 그래. 언니가 우리 집안의 첫 며느리는 아니잖아. 이전에 형수님이 계셨는데. 형수님이라뇨? 민수 오빠한테 형이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분 며느리 말이야. 딸만 둘을 낳았는데 큰아버지가 많이 서운해하셨대. 그래서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하시고. 언니,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냥 조심해.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의 경고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집안의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그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고요한 공간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 배를 감싸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무슨 성별이든 어떤 아이든 상관없어. 엄마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그 순간 마치 아이가 제 말을 들은 것처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태동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 작은 생명과 우리는 이미 하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집안에서 딸을 가진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련을 예감하며 저는 달빛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알려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는 소주병을 들고 계셨어요. 한 병, 두 병. 밤이 깊어갈수록 술병은 늘어갔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눈빛도 술이 취할수록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집안은 4대째 독자야.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아들 하나씩만 낳았지. 그게 우리 박씨 가문의 자존심이란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드셨고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일에 집중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임신 22주차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발목은 붓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피곤해서 국이 약간 싱거웠나 봐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짠물이냐? 갑작스러운 호통에 온몸이 굳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 낳는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할 자격이 없나 보구먼. 내가 우리 민수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몇 마디 하지 못하고 출근했죠.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 교육이라는 이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셨어요. 빨래를 개는 방식, 설거지하는 순서,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해. 너는 왜 이렇게 배우질 못했니? 친정에서 뭘 가르친 거야? 매일같이 듣는 말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참고 견디며 더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시아버지의 폭언을 녹음했습니다. 주방에 휴대폰을 두고 거실에서 들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언젠가 민수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있을 때는 시아버지도 조금 자제하셨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녹음은 제 안전을 위한 보험이 되어갔어요. 여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들도 못 낳냐? 옛날에는 이런 며느리 버리고 다시 장가 보냈어. 시아버지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더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면 더 심했어요. 때로는 제 배를 보며 저기 있는 게 대체 뭐냐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뱃속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양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민수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수는 늘 바빴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임신 24주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 다락방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래된 짐들 사이에서 민정이라고 적힌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민수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왔다.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로 매일 이렇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거였나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겨보니 시어머니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딸이었다는 소식에 시아버지가 보인 분노. 결국 시어머니는 셋째를 낳을 때까지 아들을 기다려야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누나가 없었어요. 민수가 독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기장 뒷부분에는 이름 모를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윤주가 또 와서 울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온갖 모욕을 견디고 있다고 한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주? 누구지? 그리고 상자 맨 밑에 있던 낡은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쓴 것 같은 거친 필체였어요. 아들 못 낳는 년은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 없어. 민수 녀석도 그런 여자랑 어울리지 말라고 해. 윤주는 이제 잊어버려라. 그 뱃속에 있는 것도 필요 없어. 손이 떨려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윤주는 민수의 전 여자친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했었던 건가요?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다른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의 편이었을까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주라는 여자의 운명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엄마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안 좋더라.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저 임신 중이라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엄마가 느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와도 돼. 알았지? 엄마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어요.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그 움직임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윤주처럼 되지 않겠다고. 이 집안의 병든 전통에 제 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민수는 과연 제 편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편에 설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임신 소식에 기뻐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에 민수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처음부터 아들을 기대했던 걸까요?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의 옷장 깊숙이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시아버지의 폭언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겠죠. 이제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이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배에 얹고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는 순간
저는 이미 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임신 8개월, 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허리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시댁의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 준비는 며느리인 제 몫이었죠. 이번 설에는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오기로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식구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설날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도와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재수 없다며 말렸어요. 시누이 2명도 오전에 잠깐 얼굴을 비추더니 오빠 만나러 간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둘이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서연아, 떡국떡은 더 얇게 썰어. 우리 집안 어른들은 두꺼운 떡은 안 좋아하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칼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저리고 배가 당겼어요. 잠시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번 명절을 완벽하게 치러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시댁에서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차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떡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눈앞이 잠깐 어지러워도 그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사촌들까지. 집안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큰 절로 모든 어른들을 맞이했어요. 무릎을 꿇고 일어서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제게 잘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점심 식사가 시작됐어요.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제가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맛있게 드셨지만 저를 향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례상을 차렸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벌써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네들, 우리 며느리 좀 봐. 예쁘지?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꿈틀거렸어요. 불안함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딸을 베고 있어. 아들이 아니라 딸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눈을 피했고 또 어떤 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성별이 중요해. 건강하면 됐지. 큰아버지가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4대째 이어온 독자 집안의 딸이라니.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 한 잔이라도 마셔야 진정될 것 같았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야, 서연아. 어디가?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돌아서자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딸 맞아? 병원에서 제대로 봤어? 차라리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해봐. 정말 딸이 맞는지. 시아버지의 손이 제 배를 향해 뻗어왔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떨렸어요. 시아버지의 손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나한테 말대꾸해? 이 며느리가 미쳤나? 시아버지의 손이 제 배에 닿으려는 순간
민수가 뛰어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민수를 밀쳐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배 아래쪽을 관통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 아파.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뭔가 젖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붉은 피였습니다. 서연아, 민수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아버지의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희고 밝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몸이 무거웠고 배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민수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불러서야 민수가 눈을 떴어요.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괜찮아?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민수가 황급히 나가고 잠시 후 의사와 함께 돌아왔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산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사가 나간 후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널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민수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시댁에서 나가고 싶어? 제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 그리고 부모님 사이에서 시간을 좀 줘. 내가 부모님과 얘기해 볼게. 민수의 대답은 제 예상대로였어요. 또다시 시간을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 우리 아이가 위험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는 결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와 아이를 지키려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민수가 병실을 나간 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인터넷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메모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민수의 큰 누나 민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울었던 것처럼. 서연아, 괜찮아? 아이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괜찮대. 나도 곧 회복될 거야. 민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 박영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 누구의 일기장이야?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큰어머니 일기야. 형부의 첫 번째 부인이셨어. 그 말에 놀라 일기장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아버지에게 전처가 있었다니.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큰어머니는 딸만 둘을 낳으셨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지. 그 후로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운이 좋게도 아들을 낳으셨어. 바로 민수 오빠. 민지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찾아온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윤주는 민수 오빠의 전 여자친구야. 그 사람도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쫓겨났어.
아버지의 압력으로 오빠는 그 사람을 떠났지. 그리고 얼마 후에 언니를 만났고 충격의 말문이 막혔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그토록 아들에 집착하는지, 왜 민수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지. 언니, 더 이상 참지 마. 나도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을 후회해. 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하셨어. 3번의 임신 끝에 겨우 오빠를 낳으시고 인정받으셨지. 이제 그만 끝내야 해. 민지는 일기장을 제게 건넸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도 함께. 이건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 연락처야. 필요하면 연락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너와 아이를 지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민지가 떠난 후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노란 종이에 적힌 글씨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한 여자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린 삶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저는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의 고요 속에서 저는 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파국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새벽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낡은 종이에서는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985년 3월 15일. 오늘 박 선생님의 아들과 약혼했다. 남편이 될 사람은 내가 대학교 때부터 사랑했던 그 사람이다. 우리의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니 너무 행복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영주라는 이름의 여자는 시아버지의 첫사랑이었던 거군요. 그리고 그녀가 첫 번째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6년 7월 8일. 첫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시아버지도 손자를 기대하신다고. 제발 아들이길. 1987년 3월 20일. 딸을 낳았다.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신 와서 아이를 보더니 한숨만 쉬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1988년 11월 5일. 둘째도 딸이다. 남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아버지는 내 얼굴도 보지 않으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90년 2월 16일.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한다. 박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내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선택권이 없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주가 겪었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페이지에는 다른 필체로 쓰인 글이 이어졌어요. 민정, 현재 저의 시어머니의 글이었습니다. 1991년 5월 10일. 오늘 박재원과 결혼했다. 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2딸이 있다. 아이들은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서 슬픔이 보인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일까? 1992년 8월 3일. 임신했다. 남편은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처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1993년 4월 17일. 아들을 낳았다. 민수라고 이름 지었다. 남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시아버지도 기뻐하신다. 드디어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도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운이 좋게도 아들을 낳아 살아남았고 영주는 버려졌죠. 그런데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된대.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읽어봤어? 민수는 일기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주 이야기도 알고 있었어? 내 전 여자친구.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쫓겨난 여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아버지 편이었죠? 제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는지 몰랐어. 아버지는 윤주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셨고, 윤주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어. 그 사이에서 나는 말을 잇지 못하는 민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결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아이는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원 가운을 벗고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오늘 퇴원한다며. 집에 가서 짐 좀 챙길게요. 서연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버지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설날 일 이후로 술도 끊으셨어. 민수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아마도 민지가 일기장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병원은 어떻게 된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짐 좀 챙기러 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옷까지,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영주 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윤주 씨처럼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제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짐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서연아,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수가 제 손목을 잡았지만 조용히 뿌리쳤어요. 우리 딸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민수 씨. 아버지와 당신의 과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 딸과 미래를 선택할 건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제가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가 알려준 변호사 번호였습니다. 다행히 통화가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상담 일정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으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딸. 당장 와. 방은 준비해 놓을게. 택시에서 내려 친정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괜찮아.
이제 집에 왔잖아. 엄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이곳이 진짜 집이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일기장 사본, 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면 충분히 유리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는 명백히 입증되고 있네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법적으로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뇌출혈이래.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의식이 희미하대.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오라고 하셨어. 잠시 망설였지만 발걸음을 돌렸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지 말아야 해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지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서연아. 의사의 허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습니다. 언제나 위압적이고 강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약하고 늙은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그가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아버님.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에 잠시 온기를 전해주고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셔? 조금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민수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결정했어. 너와 우리 아이를 선택할게.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민수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안도, 그리고 의심. 이제 와서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 씨. 당신을 다시 믿기 위한 시간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저는 진실과 제대로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딸은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모른 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 다른 미래를 선물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억압과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사랑이 가득한 미래를.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딸. 엄마가 곧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시아버지를 병원에서 만난 그날 밤 갑자기 배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통증의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져갔죠.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아직 예정일보다 2주나 빨랐습니다. 엄마 아파요. 친정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재빨리 병원 가방을 챙기고 택시를 불렀어요.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빠른 분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민수에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엄마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아이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진통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분만실로 들어가는 순간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미워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어요. 무척이나 길게 느껴진 진통 끝에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그리고 힘차게 울어대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수아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름은 오래전부터 정해놓았습니다. 수아. 물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에요. 민수도 그 이름을 좋아했었죠. 민수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자 수아가 그것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대.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수아가 태어난 바로 그 시각에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떠나고 다른 생명이 오는 순간을 정확히 맞춘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끝내 손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친정 엄마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원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연민까지. 시아버지는 분명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도 어쩌면 그 시대의 희생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한대. 너도 와줬으면 해. 의아했지만 동의했어요. 다음 날 친정 엄마에게 수아를 맡기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민지가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재현은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아내 김민정에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손녀 박수아에게 남깁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유언장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수정된 것입니다. 박재현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변호사를 불러 이 내용을 유언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죠?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재현 씨는 이 편지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 읽고 난 후 민수는 편지를 제게 건넸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너를 키웠다. 남자다움이란 약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내 아내와 딸에게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에 몸서리친다. 수아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절대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다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희미하게 미안하다고 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거군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죄책감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자유예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그건 수아의 미래를 위한 거야. 수아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요. 내 딸이 돈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자라길 원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에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고 민수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민수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끝인가? 네, 민수 씨. 하지만 수아의 아버지로서 당신은 언제든 딸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결혼은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계속되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친정에서 수아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전공했던 영어를 살려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거리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일이 늘어났어요. 민수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왔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아가 두 돌을 맞이했어요. 걸음마를 시작한 수아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은 번역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아 번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 딸의 이름을 건 작은 사업체였지만 저에겐 커다란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수아를 보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그녀도 많은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더 이상 아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 오후 수아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수아는 호기심 많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벚꽃 나무 아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수아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질문에 놀라 수아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수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여자라서 덜 소중한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수아야. 내가 여자라서 남자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세상 어느 누구도 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 그걸 꼭 기억해.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를 보니 모든 고통과 아픔이 값진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나서 작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후의 평온. 이제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최근에 만난 여자와 재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상외로 마음이 편했어요. 민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행히 그의 새 약혼자는 수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어요. 병문안을 갔을 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옳았어. 우리 가족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용서가 이렇게 치유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어와 수아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평화롭게 잠든 수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입맞춤을 하며 속삭였어요. 수아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절대로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너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소중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에요.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햇살이 비춥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겠죠. 내일은 수아와 함께 동물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번역사무소를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작은 성취들이지만 저에겐 큰 기쁨이에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수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고마워, 수아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잠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수아에게도 꼭 물려주고 싶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